조선 왕조 500년 핏빛 왕좌의 대서사시 제1화 요동치는 고리 썩은 거목을 베라. 1374년 9월 개경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고려라는 거대한 나무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던 그해 가을, 강령전의 촛불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기와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조차 방 안에서 터져나오는 광기 어린 고함을 덮지는 못했습니다. 술을 더 가져오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고려의 제31대 왕 공민왕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때 원나라의 목리를 끊어내고 고려의 자주를 외쳤던 영민한 군주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랑하던 노국 대장공주를 잃은 지 벌써 9년. 왕의 영혼은 슬픔을 넘어 광기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붉은 골룡포 자락을 끌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눈은 휑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가에는 마시다 흘린 술이 붉은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고정하시옵소서. 밤이 깊었습니다.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내관 최만생이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왕의 귀에는 그 충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왕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최만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지독한 절망의 냄새가 최만생의 코를 찔렀습니다. 닥쳐라. 이놈들이 무엇을 한단 말이냐. 공주가 없는데, 나의 노국이 없는데 옥체가 무슨 소용이야. 홍류는 어디 있느냐. 자제위 놈들은 어디 있어. 오늘 밤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내들은 어디 있느냔 말이다. 왕은 미쳐 있었습니다. 여인을 품는 대신 미소년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몸을 탐하거나 그들끼리 음사를 벌이게 하며 괴상한 쾌락에 빠져있던 나날들. 왕의 눈빛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윤, 권진, 한안, 홍관, 왕의 총애를 받던 자제위 소속의 미소년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 담긴 것은 충심이 아니라 살이었습니다. 홍윤이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숨겨둔 단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왕이 그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왕은 홍윤을 불러 끔찍한 명령을 내렸었지요. 익비가 아이를 가졌다지. 그 아이가 네 씨앗이라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왕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너를 죽이고 익비를 죽여 그 입을 막을 것이다. 그래야 고려의 왕실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죽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홍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입안 가득 번졌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개처럼 끌려나가 목이 잘릴 수는 없다. 그는 옆에 있던 최만생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최만생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 술이 더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져오겠나이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최만생이 뒷걸음질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훅 끼쳐들어와 촛불 하나를 꺼뜨렸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공민왕은 비틀거리며 침상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노국, 보고 싶소. 노국. 왕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흐느낌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지금은 그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나약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홍윤과 자제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몽롱하던 공민왕이 흐릿한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웬일이냐? 술을 가져온 것이냐? 아니요, 전하. 술 대신 전하의 피를 받으러 왔습니다. 홍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끝은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홍윤이 짐승 같은 기합을 지르며 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푹 둔탁한 소리가 강령전의 침묵을 찢었습니다. 칼날이 왕의 복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니놈들이 감히!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자들이 자신에게 칼을 꽂았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배신감이 왕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쳐 홍윤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뜨거운 피였습니다. 고려 왕의 피는 백성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붉고 뜨거웠습니다. 죽어라!
네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한 번 시작된 칼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진도, 한한도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들처럼 왕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왕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궁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왕은 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화려했던 골룡포는 걸레 조각처럼 찢어지고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왕은 바닥을 기며 손을 뻗었습니다. 벽에 걸린 노국 대장공주의 초상화를 향이 서였습니다. 노국, 나를 데려가 주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던 개혁군주 공민왕은 그렇게 자신의 침소에서 믿었던 신하들의 칼에 난자당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허봉을 응시하는 그 텅 빈 눈동자에는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허무만이 가득했습니다. 거친 수름을 몰아시던 홍윤이 피 묻은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가 천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은 피비린내로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들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왕을 죽였다. 우리가 왕을 시해했다. 뒤늦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리가 풀린 홍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망을 보던 최만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시신이 된 왕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누군가 오기 전에 수습해야 합니다. 자객이 들었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자객이 전하를 시해했던 말입니다. 피 묻은 옷을 벗으시오. 어서. 그날 밤 강령전의 촛불은 모두 꺼졌지만 고려의 앞날을 비추던 마지막 등불도 함께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려는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하이에나들의 세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 혼란을 틈타 권력을 움켜쥐려는 늙은 여우 이이님의 저택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북방의 국경지대,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동북면의 언덕 위에서 한 장수가 남쪽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빛,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오랑캐와 왜구의 피로와 갑옷을 적신 불패의 무장, 이성계였습니다. 장군, 피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막사로 드시죠. 부관의 말에도 이성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빗줄기가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피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찬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질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피 냄새가 나는구나. 예? 무슨 말씀이신지. 개경 쪽이다. 개경에서 지독한 피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여기까지 날아오고 있어. 이성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썩어 빠진 권문 세족들이 판을 치는 개경,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탐관오리들의 소굴, 그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사단이 났음을 장수의 본능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거목이 쓰러졌어. 이제 숲에는 독버섯들이 창궐하겠지. 내 칼이 바빠지겠구나. 이성계는 투구 위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개경을 넘어 더 먼 곳을, 어쩌면 자신에게 다가올 거대한 운명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의 죽음, 그것은 단순한 왕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의 심장이 멈춘 것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굉음을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수레바퀴 앞에 선 이성계와 고려를 집어삼키려는 이이님, 그리고 충심 하나로 버티는 늙은 호랑이 최영. 이제 이 좁은 땅덩어리 위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영웅들의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아라. 저 붉게 물든 하늘을. 저것은 노을이 아니다. 고려가 흘리는 피눈물이다. 이성계가 천둥 소리에 맞춰 포회하듯 소리쳤습니다. 썩은 거목은 쓰러졌습니다. 이제 그 썩은 구루터기 위에서 누가 새로운 싹을 틔울 것인가? 역사는 잔인하게도 그 답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끝났습니다. 바로바로 난세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개경의 하늘은 여전히 핏빛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강령전에 굳게 닫힌 문 앞에는 수많은 호위무사들이 창을 꼬나진 채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쪽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비명과 곡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비단 옷자락을 흙탕물에 적시며 걸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수시 중 이인임이십니다. 길을 비키시오.
호위무사의 외침에 병사들이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이이님, 고려 최고의 권력자이자 늙은 구렁이 같은 사내. 그는 서두르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듯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강령전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찢어진 병풍, 엎으러진 술상, 그리고 그 사이에 처참하게 널브러진 공민왕의 시신. 이이님이 코를 막으며 시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신의 눈은 여전히 감기지 않은 채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이님은 허리를 굽혀 왕의 죽은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대화를 나누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전하, 어찌 이리 허망하게 가십니까? 개혁이니 자주니 그리도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결국 제 명에 못 죽고 칼침을 맞아 가시는군요. 대감, 오셨습니까? 저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최만생이 이이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도 왕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홍윤과 자제위들이 넋이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이님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바지를 더럽힌 최만생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찮은 벌레를 떼어내듯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치워라, 피냄새가 역하구나. 대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하만 사라지면 저희를 살려주신다고. 저희가 대감의 뜻을 따라. 닥쳐거라. 이이님의 호통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천둥 같은 고함에 최만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이님은 천천히 걸어가 홍윤의 앞에 섰습니다. 홍윤은 공포에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이이님의 턱을 거칠게 접아 들어올렸습니다. 네 놈들이 한 짓을 보아라. 감히 용상에 앉은 주군을 도살했다. 천인공노할 대역죄다. 그런데 살 길을 바란다. 목숨을 구걸해. 대감, 분명히 저희에게 익비마마의 일을 덮어주시고 훗날을 토모해 주신다고. 이님이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나는 너희에게 왕의 광기를 잠재우라 했지 왕의 숨통을 끊으라 한 적 없다. 너희는 그저 너희의 더러운 욕정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왕을 시해한 것이다. 글이 기록될 것이다. 아닙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대감이 시키신 일이잖습니까? 홍윤이 발악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님의 사병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억센 소나과지에 짓눌린 홍윤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님은 뒷짐을 진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끌고 가라. 옥에 가두고 혀를 뽑아라. 함부로 지저대지 못하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대역죄인들의 목을 칠 것이다. 백성들에게 보여줘야지. 누가 감히 왕을 죽였는지, 그리고 누가 그 원수를 갚아주었는지 말이다. 대감, 이님, 니놈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니놈도 곱게 죽지는 못할 것이다. 으아! 질질 끌려가는 홍윤의 저주가 멀어질 때까지 이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왕의 시신 옆에 떨어진 옥새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권력, 이것이 바로 권력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옥새를 자신의 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천벌, 그런 건 힘없는 자들이나 믿는 미신이지. 역사는 승자가 쓰는 법이다. 이제 고려는 이 이인임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궁 밖으로 나온 이인임은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냉혈함은 사라지고 나라를 잃은 충신의 비통함만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도방사 회의장, 소식을 듣고 달려온 관리들이 우왕좌왕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인임이 들어서자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시중 대감, 전하께서 붕어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늙은 문신이 하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님은 털썩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전하, 이 불충한 신하를 두고 어찌 먼저 가셨습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고려에 이런 비극을 내리십니까? 으흐흐흐흐흐. 그의 통곡 소리에 몇몇 관리들이 눈물을 훔쳤고 몇몇은 의심스러운 눈조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무반의 수장인 최영 장군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습니다.
최영은 팔짱을 낀 채 바닥에 엎드려 우는 이인임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눈물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최영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늙은 여우가 지금 연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만 일어나시오, 수시중. 울고 있을 때가 아니오. 범인은 잡았어. 최영의 굵직한 목소리가 통곡 소리를 끊었습니다. 이인임이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붉어진 눈시울, 하지만 그 안쪽 깊은 곳은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최 장군, 범인들은 제가 잡았습니다. 홍윤과 최만생, 그 배은망덕한 놈들이 술김에 전화를 해하였습니다. 네, 당장 그 놈들의 목을 베어 저잣거리에 효소하고 구족을 멸할 것입니다. 술김에? 자제위 놈들이 술김에 왕을 죽였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배후가 있을 것이오. 철저히 조사해야 하오. 최영이 한 걸음 다가서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장군의 기세, 주변 문신들이 움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인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지으며 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군, 제 마음도 같습니다. 허나 지금은 국상이 먼저입니다. 왕위가 비어있으니 민심이 흉흉하고 왜구들이 날뛸 것입니다. 하루빨리 새 왕을 세워 국본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범인 신문은 형부에 맡기고 우리는 후사를 논의해야 합니다. 새 왕?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시오? 최영의 질문에 이인임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강령부 원대군, 모니노 왕자십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모니노, 공민왕과 신돈의 비첩 바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나이는 겨우 10살. 게다가 출신 성분이 불분명하여 정통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안 돼요. 그 아이는 신돈의 핏줄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오. 어찌 요승의 자식을 고려의 왕으로 섬긴단 말이오. 왕씨의 종친 중에서 어진이를 골라야 하오. 성균관 대사성 정몽주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꼿꼿한 목소리에 사대부들이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인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포운 선생,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전하께서 생전에 모니노 왕자를 친아들이라 공표하셨고 태후마마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여 전하의 유지를 무시할 셈입니까? 그것이야말로 불충이 아닙니까? 무슨 억지 논리요. 핏줄이 의심스러운 아이를 왕좌에 앉혔다가 나라가 망하면 대감이 책임지실까요? 책임? 좋습니다. 내 목을 걸지요. 이인임이 정색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였습니다. 지금 당장 명나라가 사신을 보내 왕의 죽음을 추궁하면 무엇이라 답할 것입니까? 종친을 세우려면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사이 고려가 두 쪽이 나길 바라십니까? 어린 왕자를 세워 우리가 보필하면 됩니다. 제가 섭정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겠소. 이인임의 서슬퍼런 선언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역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 그리고 이미 궁궐 안팎을 장악한 이인임의 사병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최영조차 주먹을 꽉 쥔 채 침묵했습니다. 지금 당장 칼을 뽑아쳐 늙은이를 베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내전이 벌어질 터였습니다. 고려를 지키는 장수로서 내부의 피를 더 흘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소. 일단은 대감의 뜻대로 하시오. 허나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내 칼이 용서치 않을 것이오. 최영이 획 몸을 돌려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몽주와 신진사대부들도 분을 사기며 퇴장했습니다. 텅 빈 회의장에 홀로 남은 이인임. 그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멍청한 것들. 명분? 도덕? 다 개소리야. 힘 있는 자가 왕을 만드는 것이고 왕을 가진 자가 곧 법이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개경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젠 내 세상이다. 어린 우왕은 내 꼭도각시가 될 것이고 나는 왕 위의 왕이 될 것이다. 금과 옥, 미녀와 토지, 고려의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굴러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이인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쏘아올린 이 탐욕의 화살이 멀리 동북면에서 호랑이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호랑이 곁에는 정도전이라는 자신보다 더 지독한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도당의 결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10살의 어린아이 모니노가 울면서 왕좌에 앉혀졌습니다. 고려 32대 왕 우왕의 즉위였습니다. 옥좌 뒤에는 이인임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린 왕은 불안한 눈빛으로 이인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시중, 나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전하, 이제 이곳이 전하의 집입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 이인임이 전하의 눈과 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쾌락만을 즐기시면 됩니다. 이인임이 어린 왕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왕을 안심시키는 손길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왕을 올가매는 쇠사슬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우레 같은 만세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고려의 멸망을 재촉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만세, 만세, 신왕전하 천세! 궁궐 밖에 어둠 속에 몸을 숨긴 한 남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노한 옷차림에 갓을 푹 눌러쓴 사내, 삼봉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풀려나 개경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반겨주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흙벽을 내리쳤습니다. 흙부스러기가 키맺힌 주먹 위로 쏟아졌습니다. 썩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버렸어. 고쳤을 수 없다. 이 고려라는 집은 기둥뿌리째 뽑아버리고 새로 지어야 한다. 정도전의 눈이 횃불처럼 이글어거렸습니다. 힘이 필요하다. 저 썩은 거목을 베어버릴 도끼가 필요하다. 이인임, 네 놈의 목을 칠 수 있는 진짜 무인. 그래, 이성계.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 정도전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쪽 함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탐욕의 화신 이인임과 혁명의 설계자 정도전, 그리고 무패의 장군 이성계, 세 사람의 운명이 거미줄처럼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북풍이 매섭게 몰아치는 함주의 겨울.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거친 황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황량한 발판 위에 수천 개의 천막이 오와 열을 맞춰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펄럭이는 깃발에는 호랑이가 포효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고려 최고의 정예부대 이성계 가별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 입구에 거짓골을 한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관복, 헝클어진 머리, 흙투성이가 된 신발. 유배와 유랑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삼봉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퀭한 눈동자가 순간 이체를 띠며 반뜨겼습니다. 대단하다. 실로 대단해. 그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병사들은 잡담 한마디 없이 무기를 손질하고 있었고 말들은 윤기가 흘렀으며 진영 전체에는 서릿발 같은 기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개경의 술판에 빠진 오합지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대라면, 이 힘이라면 썩은 고려를 뒤져볼 수 있다. 멈춰라! 누구냐? 초병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습니다. 거지 행색의 정도전은 물러서지 않고 꼿꼿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삼봉 정도전이다. 이성계 장군을 뵈보러 왔다. 길을 터라! 초병들이 비웃으며 그를 밀치려던 찰나 진영 안쪽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여 보내라! 호랑이 가죽을 덮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사내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막 사냥해온 멧돼지 뒷다리를 단도로 썰며 정도전을 곁는질로 훑어보았습니다. 야생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내. 그의 곁에는 아직 소년의 키를 벗지 못한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툭 고기 한 점을 정도전 앞에 던졌습니다. 개경에 고상하신 선비 나으리께서 이 먼 변방까지 어인일이시오. 꼴을 보아하니 유배지에서 도망친 죄인 같은데 내 칼에 목이 달아나고 싶어 환장을 한 게요. 정도전은 흙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주워 먼지를 툭툭 털어내더니 입에 넣고 우저우저 씹었습니다. 굶주린 짐승처럼.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맛이 좋군요. 역시 호랑이가 잡은 고기는 다릅니다. 배포 한번 두둑하구만. 그래, 용건이 뭐요? 쌀이라도 구걸하러 왔소? 이성계가 피식 웃으며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정도전은 고기를 삼키고는 이성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장군, 들어오면서 군영을 보았습니다. 기강이 엄정하고 살기가 등등하더군요. 훌륭합니다. 이만한 군대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외구놈들 때려잡는 데는 내 군대만한 게 없지. 아니요,
정도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성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작 왜구 따위나 잡자고 이런 칼을 갈았습니까? 이 군대라면 동쪽의 왜구뿐만 아니라 북쪽의 오랑캐도, 아니 저 남쪽 개경에 썩어빠진 도적들도 쓸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간 막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성계의 칼질이 멈췄습니다. 옆에 있던 이방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영모의 암시였습니다. 이성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도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보시오 선비, 지금 그 입이 화를 부르고 있다는 걸 모르시오. 내 한마디면 당신 목은 저 멧돼지처럼 썰릴 것이오. 도적대라니 조정의 대신들을 말하는 게요. 도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백성의 고혈을 빨고 임금을 시해하고 제 배만 불리는 제들이 도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장군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군께서 피 흘려 나라를 지키는 동안 그들은 장군의 궁을 가로채고 뒤에서 비웃고 있다는 것을. 닥치시오! 이성계가 단도를 테이블에 쾅 꽂았습니다. 탁자가 쩍 갈라졌습니다. 나는 무인이요. 나라의 녹을 먹는 장수가 어찌 딴 맘을 품는단 말이오. 그따위 헛소리를 하려거든 당장 꺼지시오. 이성계의 호통에도 정도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계 가슴속 깊은 곳, 변방의 장수라는 컴플렉스와 고려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이 끓고 있다는 것을. 정도전은 그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무인이라, 충신이라, 좋습니다. 장군께서 그리도 충성을 바치는 그 고려가 지금 장군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권문세족들은 장군을 촌뜨기라 부르며 멸시합니다. 장군이 아무리 공을 세워도 결국 이님의 개가 되어 사냥이나 하다가 버려질 것입니다. 토사도경이요. 그것이 장군의 운명입니다. 네 이놈알! 아버지! 이성계가 벌떡 일어나 칼을 뽑으려 하자 이방원이 급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는 대신 두 팔을 벌려 막사를 가리켰습니다. 장군, 이 삼봉 정도전 비록 가진 것 없는 죄인이지만 눈은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장군의 눈 속에 있는 왕기를. 왕기? 이성계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단어. 하지만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도 몇 번이고 삼켰던 그 욕망의 단어. 세상은 바뀌어야 합니다. 썩은 나물에 거름을 준다고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베어내야지요. 뿌리까지 뽑아내고 그 자리에 새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장군께서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라. 이성계는 뽑으려던 칼을 슬그머니 놓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적장을 베일 때와는 다른 묵직하고 뜨거운 고동이었습니다. 이 미친 선비의 말이 묘하게도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장군의 힘과 저의 지략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백성이 배부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이님 같은 거미들이 없는 나라. 장군,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변방의 늙은 호랑이로 남으시겠습니까? 막사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만이 타닥타닥 들려왔습니다. 이성계는 말없이 술병을 들어 나발을 불었습니다. 거친 술이 식도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이성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삼봉이라 했소. 예, 이름 한번 거창하고만 세 개의 봉우리라. 이성계가 털썩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시오. 소리나 한 잔 받으시오. 정도전의 얼굴에 안도감과 환희가 교차했습니다. 그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이성계가 따라주는 술을 받았습니다. 내 당장 당신의 그 새로운 세상이란 것에 동의하는 건 아니오. 허나 내 군대를 알아봐준 그 안목 하나는 마음에 드는구려. 이성계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이방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원아, 네 생각은 어떠냐? 이 미친 선비를 믿어도 되겠느냐? 이방원은 반짝이는 눈으로 정도전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호랑이에게 날개가 달린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날개라. 놈 말하는 것 좀 보게. 이성계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함주의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늘한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도전에게 술잔을 부딪히며 나듯이 말했습니다. 좋소, 내 곁에 머무시오. 허나 기억하시오. 만약 당신의 그 혀가 내 칼보다 무디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당신을 뱄소. 명심하겠습니다.
장군의 칼이 녹슬지 않도록 제가 매일같이 닦고 또 닦였습니다. 두 사람의 술잔이 부딪혔습니다. 쨍, 맑은 파여름. 그것은 고려의 멸망을 날리는 종소리이자 조선이라는 새로운 태암이 떠오르는 서곡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콤비가 탄생했습니다. 한편 개경의 수시중 이이님의 저택. 화려한 연회장에는 비단 옷을 입은 무희들이 춤을 추고 기름진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상석에 앉은 이이님은 기생을 무릎에 앉히고 컬컬 웃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뇌물로 들어온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감, 축하드리옵니다. 이제 천하는 대감의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 최영 그 늙은이가 눈을 부라리면 뭐할 거야. 어차피 굴량미와 인사권을 준 건 나 이이님인데. 이이님은 거만하게 술잔을 돌렸습니다. 그때 신복인 임견미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대감, 최영 장군이 또다시 도당회의를 소집하셨답니다. 이번에는 명나라 사신 문제로 아주 작정을 하고 나오실 모양입니다. 또 그 영감탱이 늙어서 잠도 없나 적당히 좀 하지. 이이님의 눈매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기생을 밀쳐내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 되겠다. 최영의 입을 막으려면 더 큰 미끼가 필요하다. 명나라 놈들이 무리한 공물을 요구한다고 했지. 그걸 핑계로 백성들의 땅을 더 거둬라. 그리고 그 절반을 최영의 부하들에게 나눠줘라.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했다. 최영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허수아비로 만들어주지. 이이님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경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당 회의장. 최영 장군은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명나라가 보내온 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 1000필과 금 500냥을 바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명나라 놈들에게 또다시 고혈을 바치라니요. 이이님, 대감은 어찌하여 꿀먹은 벙어리요. 거절하시오. 당장 사신을 돌려보내시오. 최영의 사자 후에 이이님은 느긋하게 부채질을 하며 답했습니다. 장군, 화를 가라앉히십시오. 대국의 뜻을 거스리면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죽습니까? 백성들이 죽습니다. 저는 백성을 위해 굴욕을 참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네 뱃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최영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쾅! 회의장이 울렸습니다. 이이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도끼가 필요하다. 이 썩은 조정에 내리칠 도끼가! 최영의 머릿속에 한 사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북면의 호랑이 이성계. 최영은 결심한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성계를 부르겠다. 그를 개경으로 불러 이 썩어 빠진 간신배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님의 견제, 최영의 호출, 그리고 칼을 가는 이성계와 정도전. 이 모든 것이 한 점 개경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개경의 성문이 열리고 북방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기마대가 들어섰습니다. 말발급 소리가 지축을 울렸지만 백성들은 환호 대신 공포에 실린 눈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군대란 곧 수탈이자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말 위에서 개경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기와집들 사이사이 썩어가는 시체들이 멍석에 말려 방치되어 있었고 길가에는 굶어 죽은 아이들의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역겹구나. 피비린내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 이성계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따르던 정도전이 나지익이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고려의 민낯입니다, 장군. 저 화려한 저택들 안에서는 매일 밤 술판이 벌어지지만 담장 밖 백성들은 흙을 파먹고 있습니다. 이 썩은 냄새는 시체가 아니라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죽어가며 풍기는 악취입니다. 정도전의 말은 비수처럼 이성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화려한 가마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호위무사들이 백성들을 채찍으로 갈기며 길을 텄습니다. 비켜라! 비켜! 전하의 행처시다! 감히 고개를 드는 놈은 목을 칠 것이다! 채찍 소리와 함께 백성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우왕이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왕은 한 손에는 술병을 다른 한 손에는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고 얼굴은 술독이 올라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길가에 엎드린 노인을 보더니 낄낄거리며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저 늙은이 갓을 맞추면 내가 오늘 술을 쏘마. 하하하하. 전하, 아니되옵니다. 백성입니다. 수행내관이 말려보았지만 우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핑! 화살이 날아가 노인의 갓을 스치고 담벼락에 박혔습니다. 노인은 기절초풍하여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우왕은 배를 잡고 웃어젖혔습니다. 보았느냐? 내 솜씨가 어떠냐? 아깝구나. 조금만 더 밑을 거준했으면 머리통을 뚫을 수 있었는데. 이성계는 그 광경을 보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것이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주군이란 말인가? 저런 미치광이를 위해 내 병사들이 피를 흘려야 한단 말인가? 참으셔야 합니다, 장군. 지금 나서면 역적이 됩니다. 정두존이 이성계의 말고삐를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이성계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우왕의 뒤에서 이인임이 부채를 살랑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성계를 발견하고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호, 이게 누구신가? 동북면의 호랑이 이성계 장군 아니시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소. 헌데 표정이 왜 그리 살벌하시오?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 같구려. 수시중 대감,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저리 망나니 짓을 하시는데 대감은 어찌 말리지 않고 부추기시는 거요? 부추기다니요. 섭섭한 말씀. 전하께서는 그저 사냥을 즐기시는 겁니다. 왕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나라가 평안한 법이지요. 장군도 너무 뻣뻣하게 굴지 마시오. 그러다 부러집니다. 최영 장군처럼 말이요. 이인임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우왕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이성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침을 퇴뱉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최영 장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영은 갑옷도 벗지 않은 채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백발은 더 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왔는가 이성계, 기다리고 있었네. 최영 대감,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조정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셨습니까? 면목이 없네. 늙은이가 힘이 붙여 이인임 일파가 요직을 모조리 장악했네. 내 말은 먹히질 않아. 그래서 자네를 불렀네. 자네의 무력이 필요해. 최영이 이성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이인임과 그 간신배들을 척살해야 하네. 자네가 앞장서주게. 내 뒤를 봐주겠네. 오늘 밤 당장 거사를 치르세. 최영의 제안은 과격했습니다. 당장 군사를 몰아 이인임의 목을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망설였습니다. 대감, 명분이 부족합니다. 지금 군사를 일으키면 내전이 벌어집니다. 왜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끼리 칼을 겨누면 고려는 끝장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신중 타령인가? 자네도 겁쟁이가 되었는가? 겁쟁이가 아닙니다. 현실을 보시란 말입니다. 이인임은 이미 사병을 수천 명이나 거느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두 영웅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최영은 불처럼 뜨거웠고 이성계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다급한 전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칙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장 도당으로 드시라 합니다. 명나라의 칙서,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당 회의장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오만방자한 명나라 사신이 황제의 칙서를 집어 던지듯 내놓았습니다. 통역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명 황제 폐하의 명이시다. 고려는 들어라. 천령 이북의 땅은 본래 원나라의 쌍성 총관부가 있던 곳이니 이제 요동에 귀속시킨다. 즉시 관리를 철수하고 땅을 반납하라. 뭐라고? 땅을 내놓으라고? 최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천령 이북, 그곳은 고려가 피를 흘려 되찾은 고토이자 이성계의 고향인 동북면이 포함된 전력적 요충지였습니다. 그 땅을 내놓으라는 것은 고려의 북쪽 대문을 뜯어가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날강도 같은 놈들, 남의 땅을 날로 먹으려더라. 여보라, 당장 저 우랑캐 놈의 목을 쳐라. 최영이 칼을 뽑으려 하자 이인임이 급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인임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장군. 사신을 죽이면 명나라 대군이 몰려옵니다. 10만 대군이 밀고 내려오면 고려는 잿더미가 됩니다. 그럼 땅을 떼어주자는 말이냐? 네 놈이 그러고도 고려의 재상이냐?
최영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우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스듬히 앉아있던 우왕이 귀찮다는 듯 하품을 했습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최영감,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땅을 주면 우리가 편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줘보랴. 전하! 최영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오늘 천령을 내주면 내일은 서경을 달라고 할 것이고 모레는 개경을 내놓으라 할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명나라가 우리를 얕보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최영의 눈에서 광기가 번득였습니다. 요동을 쳐야 합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요동정벌, 명나라의 본거지를 선제 공격하자는 미친 제안. 이성계의 눈이 휘동그레졌습니다. 대감, 제정신이십니까? 요동은 명나라의 정예군이 지키고 있는 철옹성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여름 장마철입니다. 군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건 자살한 위입니다. 자살? 아니, 이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안 가서 죽느니 싸우다 죽는 것이 낫다. 이성계, 자네가 선봉에 서라. 자네의 가별초라면 능히 요동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 최영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현실적인 승산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늙은 장수의 자존심과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묵하던 이인임이 슬그머니 입을 열었습니다. 하하, 최 장군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명나라가 저리 나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요동정벌, 그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성계가 깜짝 놀라 이인임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웬일로 최영의 편을 드는가? 하지만 이인임과 눈 마주친 순간 이성계는 등골이 사르래짐을 느꼈습니다. 이인임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내손은 뻔했습니다. 최영과 이성계, 너희 둘 다 사지로 몰아넣겠다. 전쟁에서 이기면 내 덕이고 패하거나 죽으면 내 세상이다. 차도 살인,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 이인임은 전쟁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정택 2명을 한꺼번에 제거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을 보내 요동을 정벌하게 하소서. 이인임이 머리를 조아리자 우왕은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오, 전쟁? 재밌겠네. 그래, 다 쓸어버려. 최영감, 가서 명나라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 결정되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고려는 요동정벌이라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형에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이성계가 최영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대감,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개죽음입니다. 승산 없는 싸움에 병사들을 몰아넣을 순 없습니다. 녹해! 자네가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가겠네. 내 나이 70이 넘었지만 아직 칼을 들 힘은 있다. 최영은 이성계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이성계. 그의 곁으로 정도전이 다가왔습니다. 정도전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장군,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 이게 기회라고? 다 죽게 생겼는데. 예, 이인임이 덫을 놓았지만 그 덫에 걸리는 척하면서 우리가 그 덫을 찢어버리면 됩니다. 장군, 명나라와 싸울 필요 없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시되 그 칼끝을 요동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정도전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 그곳은 바로 임금과 이인임이 있는 개경 왕궁이었습니다. 회군, 군대를 돌려라. 이성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행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이 될 운명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성계의 막사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를 펴놓고 요동으로 가는 길과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우완의 내관이 인밀하게 막사를 찾아왔습니다. 장군, 전하의 밀명입니다. 밀명? 이인임 수시점을 제거하라는 명입니다. 뭐라고? 우왕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이인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최영을 이용해 이인임을 치려 했고 이인임은 전쟁을 이용해 최영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 칼을 가는 복마전. 이성계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쳤군. 다들 미쳐 돌아가고 있어. 이성계는 내관을 돌려보내고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한다. 최영을 따라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도전의 말대로 칼을 거꾸로 잡을 것인가. 장대바리가 천막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두둥 두둥. 전쟁의 북소리이자 혁명의 북소리였습니다. 이성계의 눈빛이 흔들림을 멈추고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우르르 쾅, 쾅.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압록강의 검은 물결이 미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1388년 5월 위화도. 그곳은 섬이 아니라 거대한 물지옥이었습니다. 며칠째 그치지 않는 장대비는 병사들의 살점을 파고들었고 불어난 강물은 닥치는 대로 사람과 말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떠내려간다! 밧줄을 던져! 강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하를 시도하던 선발대 병사들이 급류에 휩쓸린 것입니다.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대던 손들이 하나둘씩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성계는 쓰고 있던 투구를 벗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흙탕물이 얼굴로 튀어올랐습니다. 진장 또 죽었어. 또 내 새끼들이 물귀신 밥을 되었단 말이다. 장군, 진정하십시오. 병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관 백응념이 달려와 이성계를 말렸지만 이성계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사 안이라고 다를 건 없었습니다. 바닥은 질척이는 진흙탕이었고 눅눅한 습기 때문에 갑옷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곳에 좌군 도통사 조민수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군, 어찌하면 좋소? 강물은 계속 불어나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어제만 해도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병사가 100명이 넘소. 이대로 가다간 싸우기도 전에 전멸이요. 조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정적이자 감시자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겁에 질린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조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군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요동은커녕 압록강도 못 걷는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지금이라도 최영 장군께 파발을 띄워야 하오. 못 간다. 아니, 안 간다. 하지만 왕명이요. 어명을 어기면 우리 목이 달아나지 않소. 최영 장군 성미를 모르시오. 당장 우리 가족들부터 도륙을 낼 위인이요. 조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진퇴양난. 건너가면 물에 빠져 죽거나 명나라 궁대에게 개죽음을 당할 것이고 돌아가면 역적으로 몰려 죽을 판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쾅! 죽더라도 말은 해봐야 할 것 아니오. 나는 더 이상 내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없어. 먹을 게 없어서 말 잡아먹고 잘 데가 없어서 진흙탕에서 자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단 말이오. 이성계는 붓을 들어 종이에 거칠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먹물이 빗물에 번져 검은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사불가론이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쇼닉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농사를 망치는 일이다. 하월 발병. 셋째, 대군이 빠져나가면 왜구들이 빈집을 털 것이다. 외승기후. 넷째, 장마철이라 활의 악요가 높고 전염병이 창궐한다. 대군 전염. 이성계는 다 쓴 상소문을 구겨질 정도로 꽉 쥐어 전령에게 건넸습니다. 가라. 죽을 힘을 다해 개경으로 달려. 가서 전하와 최영 장군 면전에 대고 이 글을 읽어라. 그리고 전해라. 우리 5만 병사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제발 회군을 허락해달라고. 전령이 빗속을 뚫고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피말리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위화도에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병사들의 피부는 물에 불러 터졌고 역병이 돌기 시작해 막사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춥습니다. 배가 고파요. 밤마다 병사들이 헛소리를 하며 죽어갔습니다. 이성계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영을 돌았습니다. 죽은 병사의 눈을 감겨주며 그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최영 형님, 형님은 따뜻한 개경 방구석에서 우리 꼴을 삼상이나 하십니까? 형님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고려의 아들들이 여기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닷새 뒤 전령이 돌아왔습니다. 말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전령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이성계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성계와 조민수 그리고 모든 장수들이 침을 꼴깍 삼키며 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뭐라 하시더냐? 회군을 허락하셨느냐? 전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찰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 최영 대감께서 말해? 뭘 하셨어? 진군하라 하셨습니다. 뭐? 강물이 불어난 거는 핑계일 뿐이니 뗏목을 만들어서라도 즉시 도하하라고. 만약 명령을 어기고 머뭇거리는 자가 있다면 군법에 따라 즉시 참수하여 그 목을 보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성계 장군의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계시다고.
흩은 수작을 부리면 가족들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다고. 과당!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이성계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믿었던 형님, 존경했던 최영, 그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가족을 인질로 삼는다니 그것은 비겁한 협박이었습니다. 조민수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린 이제 죽었어.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어. 최영 그 독한 열감탱이가 우릴 다 죽일 거야. 막사하는 초상집처럼 변했습니다. 장수들은 고개를 떨궜고 밖에서 엿듣던 병사들은 절망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성계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충성? 대의? 다 개소리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권력자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장군,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정도전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빛 속에서도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귀에 대고 악마의 유혹처럼, 아니 구원의 동아줄처럼 속삭였습니다. 임금이 장군을 버렸습니다. 최영이 장군을 버렸습니다. 고려가 장군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장군만 충성을 지키려 하십니까? 삼봉, 보십시오. 저 밖에서 떨고 있는 5만 명의 병사들을. 그들은 장군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들을 다 수장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살려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정도전이 이성계의 손을 잡아 칼가루에 쥐어졌습니다. 차가운 소의 감촉. 그 순간 이성계의 뇌리에 번개가 스쳤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면 명나라의 적이 되고 개경으로 돌아가면 고려의 적이 된다. 이래도 적, 저래도 적이라면 차라리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판을 엎어버리겠다. 이성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대신 시퍼런 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조민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울던 조민수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장군, 왜 그러시오? 눈빛이... 조장군, 선택하시오. 물귀신이 되겠어? 아니면 나와 함께 개경을 치겠어? 개경을 쳐? 그건 반역이요. 삼죽이 멸할 일이요. 반역이 아니요. 이성계의 고함이 막사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간신배 이인임과 늙은 최영에게 놀아나는 임금을 구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이 진짜 충성이요. 나와 함께 갑시다. 성공하면 당신과 내가 고려를 나누어 가질 수 있어. 하나 거절하면... 이성계가 칼을 반쯤 꺼봤습니다. 스릉, 섬뜩한 금소금. 지금 여기서 내 손에 죽을 것이요. 어차피 죽을 목숨 영웅이 되어 죽는데 낫지 않겠소? 조민수는 이성계의 기세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물에 빠져 죽느니 차라리 5만 대군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살공률이 높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성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좋소, 따르리이다. 대신 약속은 지키시오. 이성계는 조민수를 일으켜 세우고는 막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병장 한가운데 있는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5만 병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미첨했습니다. 이성계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배에 힘을 주어 포효했습니다. 들어라 내 형제들이여!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퍼져나갔습니다. 임금은 우리가 죽으라 명했다. 최영 대감은 우리를 버렸다. 이 불어난 강물에 빠져 죽거나 명나라 놈들의 화살바지가 되어 죽으라고 한다. 너희는 그것을 원하느냐? 개 죽음을 원하느냐? 아니옵니다. 살고 싶습니다. 병사들의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성계는 칼을 뽑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칼날을 비췄습니다. 나 이성계, 오늘부터 명령을 거부한다. 우리는 요동으로 가지 않는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위화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개경으로 간다. 말머리를 돌려라. 가서 간신대들을 처단하고 우리 가족들을 구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의 창이 되겠다. 회군이다. 회군! 회군! 이성계 장군 만세! 5만의 병사들이 창과 칼을 두드리며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살 수 있는 희망, 그리고 자신들을 버린 조정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병사들은 춥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지펴졌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말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의 시선은 남쪽 개경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최영 형님. 그리고 이인임 대감. 네, 당신들이 준 이 칼을 돌려드리러 가겠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당신들의 심장을 겨누러 가겠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화도의 회군, 고려 500년 사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여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이 붉은 흙탕물을 일으키며 남쪽으로
남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탕류 속에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개경의 왕궁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재앙을 감지한 짐승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공포의 침묵이었습니다. 최영은 궁궐 성벽에 올라 북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장맛비가 그의 백발을 적시고 늙은 장수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불안에 떠는 우왕이 입술을 물어뜯으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최연감, 소식이 없는가? 위화도에서 전갈이 올 때가 지났는데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강물에 다 빠져 죽은 거 아니야? 전하, 걱정 마시옵소서. 이성계는 신이 있는 장수입니다. 제 가족들까지 볼모로 잡혀 있는데 감히 딴 마음을 품겠습니까? 지금쯤이면 뗏목을 만들어 압록강을 건너고 있을 것입니다. 요동 정벌의 승전부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최영은 애써 왕을 안심시켰지만 정작 자신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쇠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빗속을 뚫고 말 한 필이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파발마였습니다. 말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기수는 반쯤 실신한 상태였습니다. 왔습니다. 전령이 왔습니다. 최영이 성벽을 뛰어내려와 전령을 맞이했습니다. 전령은 말에서 굴러떨어지던 내려 최영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장군, 대감마님, 그래 말해라. 요동성에 진입했느냐? 명나라 놈들을 쓸어버렸느냐?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이냐? 도하에 실패했느냐? 전령이 고개를 들어 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군했습니다. 이성계 장군과 조민수 장군이 군사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5만 대군이 개경으로 오고 있습니다. 깃발을 거꾸로 들고 붉은 화살을 개경으로 겨누고 지금 미친 듯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역입니다. 영모입니다. 최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도끼가 자신의 목을 치러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계 이놈이 내 믿음을 배신해 감히 왕명을 거역하고 칼을 거꾸로 잡아! 최영의 고함소리에 우왕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온다잖아. 죽이러 온다잖아. 내가 뭘 했어. 그놈들 보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최연감, 네가 책임져. 네가 가라고 했잖아.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전하,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영이 우왕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눈에서 다시금 불꽃이 튀었습니다. 배신감은 곧 분노로, 분노는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개경에는 아직 제 직속 부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의 안념사들에게 병력을 소집하라 명하면 됩니다. 반역자 이성계가 개경 땅을 밟기 전에 내 손으로 그놈의 목을 베어 전 앞에 바치겠습니다. 최영은 밖을 향해 천둥처럼 소리쳤습니다. 여보라, 당장 성문을 걸어잠그고 전투태세를 갖춰라. 궁궐 수비대를 집결시켜라. 그리고 이성계의 집을 털어라. 그놈의 일가 친척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내 그놈들의 목을 성벽에 매달아 반역의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개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뛰어다니고 백성들은 짐을 싸고 피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인들의 비명이 빗속에 섞여 지옥도를 그려냈습니다. 같은 시각 평양성 인근 이성계의 군대는 짐승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밥도 말 위에서 주먹밥으로 때우며 남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무시무시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갑옷은 검게 빛났고 병사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더 빨리, 늦으면 죽는다. 개경까지 단숨에 뚫어야 한다. 선봉장 이지란이 채찍을 휘두르며 독려했습니다. 이성계는 대열의 중앙에서 말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고뇌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정도전이 말을 몰아 다가왔습니다. 장군, 개경이 코앞입니다. 최영이 성문을 닫고 농성을 준비할 것입니다. 알고 있다. 최영 형님은 항복할 뿐이 아니야. 어찌하시겠습니까? 협상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성계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상은 없다. 이미 칼은 뽑혔다.
형님과 나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다. 성벽을 넘는다. 내 가별초를 총동원해 단숨에 궁궐을 점령한다. 하지만 궁궐에는 전하가 계십니다. 자칫하면 전하의 옥죄가 상할 수도. 삼봉, 이성계가 말을 멈추고 정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이 번개에 비쳐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려면 나무가 좀 상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법이다워요. 왕이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인임과 최영은 반드시 죽인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고 고려를 살리는 길이다. 이성계의 말에 정도전은 전륜했습니다. 변방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이제 진정한 권력의 화신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군. 주군. 처음으로 이성계를 왕제로 인정한 호칭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채찍을 들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전군, 속도를 높여라. 오늘 밤 안으로 개경에 닿아야 한다. 우르르르르. 오만 대군의 말바릅 소리가 지진처럼 땅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개경으로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져 마침내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까지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개경의 남쪽 성문 숭례문 앞, 안개가 자욱히 낀 새벽녘이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졸던 병사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둥둥둥 북소리였습니다. 땅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웅장하고 불길한 북소리. 병사는 눈을 비비고 안개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뭐야? 안개가 걷히면서 거대한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깃발의 숲, 스퍼런 칼날의 바다, 이성계의 대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들처럼 성문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줄에 황금 투구를 쓴 이성계가 붉은 말을 타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활을 들어 성벽을 겨누었습니다. 최영, 나오시오. 내 당신을 보러 왔소. 핑. 이성계의 손을 떠난 화살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성문 현판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쨍! 현판이 반으로 쪼개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려 왕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공격하라! 저 썩은 성문을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라! 와! 함성과 함께 오만 대군이 성벽을 향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개경의 성벽이 비명소리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빗물이 아니라 고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붉은 피비린내였습니다. 난세의 영웅에서 역적이 된 남자 이성계, 그리고 충신에서 나라를 망친 고집쟁이가 된 남자 최영. 두 거목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피 속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성계는 최영을 꺾고 개경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영의 칼에 역적의 오명을 쓰고 목이 달아날까요? 하지만 역사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흘린 피가 마르기도 전에 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 제2화 사불가론과 위화도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편에서 그 숨막히는 진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조선왕조 500년의 살아있는 역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엔드.